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윤병남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근대 일본의 기원에 대한 탐구에서 디지털 히스토리의 모색까지입니다. 한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역사학을 선택했던 그러한 순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사학과를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요. 무슨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라는 게 뭘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그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했죠. 근데 그런 평범한 생각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역사학이라는 게 인문학에 속하고 결국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의 삶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역사를 이제 가르치고 공부할 때 보면 무슨 제도를 많이 굉장히 공부해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죠. 무슨 제도가. 물론 그 제도 속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지만 제도는 아무래도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점이 역사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역사 중에서 왜 일본사를 택했느냐 하라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후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한국에는 일본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저희 학과에는 안 계셨고요. 학부생으로서 가졌던 그 의문은 그 일본과의 역사가 그렇게 길고 중요한데 왜 한국에는 일본사 연구자가 이렇게 적은 것인가. 이 길을 내가 좀 갈 수 있다면, 이런 그 막연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사 전공으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다양스럽게 한국 고등교육교단 해외 유학생 8기로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이스트 에이시안 스타디스, 동아시아 학과에 이제 속해 됐고요. 제 전공은 얼리 모던 저패니즈 히스토리인데 일본 근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사를 일본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사의 전개를 이제 보게 되죠. 거기는 한국하고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러한 그 관점도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니까 훌륭한 많은 일본 교수님들이 비지팅 스칼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일본이 아니지만 접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저는 그 점에서도 미국을 선택한 것은 저희 학문 여정에서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공으로 하는 지역이 도호쿠 지방이었기 때문에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 대학에 가서 1년간 여러 교수님들 또 여러 대학원생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원 공부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은 굉장히 운명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잘 알고 선택하는 거는 물론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이분이 워낙 이제 명성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는 시대는 그분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의 학문 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 아주 명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굉장히 젠틀맨, 아주 노신사고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코스웍도 이제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제 무사히 마쳤는데요. 결국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은 어떤 주제를 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제가 몸담고 있는 미국 학계, 동시에 이 일본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일본 학계, 또 제가 돌아가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서 활동할 한국 학계, 이 세 군데의 관심과 문제의식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지역은 아키타라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변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때 공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량의 사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출간이 된 사료만 해도 100권이 훨씬 더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이런 문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사료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린스턴 대학의 동아시아 도서관이 제가 맨 구석진 방에 있었는데 거기는 창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한두 권을 뽑아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1764년 막부가 이 아키타 번에 구리 광산을 이제 몰수한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키타 번이 여러 가지 교섭을 펼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 열심히 교섭을 펼쳐서 결국은 그 막부의 명령을 취소시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요 사건이 제 그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리는 아키타에서 1차 재련을 하고 오사카에서 2차 재련을 하고 수출이 됩니다. 2차 재련하는 과정에서 구리에 붙어있던 은을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은이 훨씬 더 가치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키타 번은 18세기 후반에 2차 재련소를 번 내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리를 생산하면서 얻어지는 이익, 그 다음에 2차 재련 과정에서 얻어지는 은을 통해서는 이익, 그래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독립을 시도했던 이러한 그 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평가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 일본, 중국이 다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그 자체보다는 그 메이지 유신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수의 일부 번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이라는 존재가 만일 없었다고 하면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점에서 이 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아키타 번을 통해서 생생하게 바라보려고 했던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2007년에) 구리와 사무라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속 연구를 이제 남겨둔 채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른 연구에 그런 어떤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디지털 역사학입니다. 디지털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디지털 히스토리를 이끈 첫 번째 계기가 아틀라스 일본사라는 교재죠. 일본사 교재의 집필에 이제 참여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재의 부족, 한국에서 만든 교재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대학에서 또 일반인들의 일본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일본사의 그 편집의 중요한 방침 중에 하나는 생생한 비주얼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서 역사 이해를 돕자 해서 그래서 지도가 있고요. 아틀라스라는 말이 지도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연표라든지 도표, 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활용된, 마치 요리를 하는 데는 식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에서는 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료를 지나치게 너무 문자로만 제한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이 시대는 많은 이러한 그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해와 사료가, 비주얼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인물들이나 어떤 사회가 특정 공간에서 활동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틀라스 일본사를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지도였던 거죠. 자, 이거를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건 하면 뭔가 하니, 일단 중요한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중요한 사건과 위치 또는 그 지리 정보를 손으로 그리는 거죠. 한마디로 정밀하게.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지도 제작 방법인데, 이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그러한 그 최신의 그러한 지도 제작 방법을 만들자. 아주 실험적이었죠, 이 당시에. 이 8년간의 긴 사업에서 처음 5년간은 제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서강대 디지털 역사연구소라는 역사연구소를 새롭게 만들고 초대 이제 소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서는 디지털 히스토리가 제가 돌아올 무렵에 해서 조금 태동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히스토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디지털 인문학 내에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는 걸 우리가 디지털 히스토리라고 불렀는데 뭐 그 정의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내려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역사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야, 디지털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라는 걸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디지털 히스토리는 공동 연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하는 사람, 지리학하는 사람, 문헌 정보와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도 제가 단독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 팀이 이제 공동으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히스토리의 핵심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용했던 그런 사료들을 문서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고 보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지 자료로 또는 지도로 여러 가지 그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훌륭한 연구,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그 컨텐츠를 자기가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해야 되는 그림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는 결국 이제 이 DB를 만들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B에는 두 가지 DB가 있어요. 현대 지명 DB가 있고 역사 지명 DB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지도를 만들어내도록 그 ArcGIS라는 굉장히 그 고급 GIS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지도가 그려지게 컴퓨터에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나중에 화면상에서 지도가 구현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역사 지도를 제작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도를 그리는데 조선시대 지도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지형은 현대의 지형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선이 조선시대 해안선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 지도를 오늘날의 해안선으로 그리게 되면 그 당시의 역사적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 해안선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한 시도를 처음으로 해서 약간의 뭐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뭐 지리학계라든지 여러 역사학계 여러 저희가 이제 발표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인고 하니 옛날에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뭐 김종호의 대동요 지도 이거는 고지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측량한 지도는 아니에요. 다만 김종호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관측한 기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 굉장히 근사하지 그러나 측량된 지도는 아닙니다. 실측 지도는 아닌 거죠. 그러한 지도를 이제 모아서 당시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댐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댐 DEM, 요거는 이제 수치 표고 모델이라고 현대 인공위성 기술과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수면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수면을. 지금의 해안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바닷물은 훨씬 더 깊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간척의 역사 기록을 뒤져서 그 간척을 다 제거하고 이 댐 지도를 통해서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 보는 거예요. 5m, 뭐 1m, 2m, 3m, 4m, 5m, 10m까지 이렇게 쭉 올려보면 해안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토양도가 있어요. 이건 지질학과 같은 데서 이제 만든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토양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밝힌 지도가 있어요. 그 토양도를 통해서 이것이 원래 바다였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육지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원래 바다였던 땅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고 해안선을 어느 정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을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김해 지역하고 동진강 지역, 동진강 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대동강 지역 이북입니다. 김해는 가야시대 금강가야가 있던 지역인데 금강가야가 일본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한 해상 왕국이었고 여기서 많은 철이 수출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김해는 완전히 내륙 지방입니다. 그 사이에 간척이 이루어져서 탈바꿈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개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안선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김해의 그런 그 해안선을 이제 일부 복원을 했고요. 대동강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대동강은 평양 지역이 있고 그 황해도 지역이 있는데 고구려 고분이 이제 많이 발견됐는데 지금 있는 고구려 고분은 사실은 이 강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복원한 이 지역 안압고분은 바닷물이 밀물 때는 바닷물이 바로 앞에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이게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속성, 수십 가지입니다. 어떤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디고 현재 위치가 어디고 이게 전하는 사료가 뭐고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하는 게 수십 가지 속성이 있어서 이게 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디지털 역사가 단순히 어떤 표현에만 있는 것이, 비주얼리제이션, 시각화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난제를, 역사학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저희들이 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측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강제동원이 큰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를 했죠. 또는 이제 군인으로 이제 징집이 됐고 그 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올해 퇴직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돼서 또 연구 책임자로 일단 본 지도를 제작하기 전에 예비조사 단계로서 지금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년 내지 한 5년 정도로 되면은 아마 나중에 훌륭한 그런 디지털 역사 지도가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 이게 강제동원 문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나오고 그 압류가 들어갔잖아요. 그 강제동원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만일 압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한일 관계는 이제 파탄에 이른다 그래서 현재 압류가 집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시한폭탄과 같이 이게 이제 문제가 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슈가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로 이제 부상을 해서 이미 그거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GIS하고 이런 팀을 제공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강제동원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공동 작업으로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방법론은 똑같아요. 강제동원 작업장이 대략 한 12,000-13,000개가 되는데 국내 국외 그 DB를 다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 GIS를 활용해서 지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한국하고 일본의 기존 작업장 리스트들을 이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는 정확한 지리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지리 정보가 없는 거는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동남아, 남태평양까지 들어갑니다. 소재, 군부대, 공장, 탄광, 광산 등의 이제 그 위치를 개수는 저희가 처음에 동북아 역사지도보다는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 범위는 훨씬 더 이제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강제동원 디지털 역사지도는 강제동원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소프트웨어로서의 그런 역할, 종합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싶다. 사진, 녹음, 뭐 세부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 지점을 클릭하면 그 관련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일했던 노동자가 나중에 와서 이제 녹음을 한 거 내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광산의 세부도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그 강제동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종합화된 그러한 DB를 만들고 그 DB의 명칭을 우리가 일제 강제동원 지리정보라고 이제 명명을 붙여서 국내에 널리 활용되는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문의 뜻을 둔 후배들이나 특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 디지털 히스토리에 대한 저희들의 그 노하우라든지 방법론 이런 것들이 널리 수용이 돼서 확대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